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입니다. 제 나이대쯤 되면 사연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네요. 그만큼 인생이 마음처럼 그리고 생각처럼 사라지지는 않는 거겠죠. 저도 예전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사는 게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고 힘들까 하며 신세한탄을 하곤 했어요. 저는 형제 많은 집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장녀는 살림 미천이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도 그렇고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그렇게 집안일과 밭일, 그리고 동생들 돌보는 일을 아주 당연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딸이라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된다며 학교에도 잘 보내주지 않으셨는데요. 할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학교에 가면 육성회비를 내야 하니 그 돈이 아깝다고 대놓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제가 장녀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게 아닌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저의 처지가 싫고 억울했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고 친구들과 놀고 싶은 어린 애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0살이 조금 넘은 어린 나이였지만 무조건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줄줄이 딸린 동생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좋은 시절을 이 집에서 다 흘려보낼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가 20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추운 겨울에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던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때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의 처지를 아는 언니는 제가 원하면 차비를 빌려줄 테니 인천으로 와서 자기와 함께 공장을 다니자고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선생님의 설득으로 중학교에 가긴 했지만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고등학교 진학은 아예 하지도 못했기에 공장 같은 회사에 취직이 될까 걱정이 되었는데 언니는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언니의 그 말이 저를 여기서 구해줄 동아줄 같았기에 고민 없이 야밤에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도시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편지를 한 통 남겨두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부모님은 집을 나간 저를 찾을 길이 마을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을 빼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몇 년이 흘러도 집에서 저를 찾는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씁쓸하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며 인천에 온 이후로 조금씩 집과 가족을 잇고 저를 위한 삶을 살자고 생각했죠. 먹고 싶은 것을 사 먹고 갖고 싶은 것을 살 정도는 벌었기에 저는 큰 욕심 없이 공장에서 하는 일을 좋아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는 집안일에 비하면 공장은 참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함께 살고 있던 언니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종종 언니가 애인을 집에 데리고 왔는데 셋이 있으니 좀 민망했죠. 그래서 종종 자리를 비켜주게 되었는데 그게 언니의 마음에 걸렸는지 어느 날 저에게 언니가 애인의 절친한 친구라며 남편을 소개해줬어요. 남편은 공고를 나와 그래도 사무직 일을 하는 청년이었고 저는 그게 무슨 대단한 회사원처럼 보여서 남편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보다 6살이 많은 남편은 그런 제가 귀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1년 조금 넘게 사귀었고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시댁에서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고 가방끈도 짧은 저를 며느리로 받아줄 수 없다며 심한 반대를 하셨었죠. 남편은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혼을 해왔어요. 미안한데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우리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살자. 우리 애기 낳고 잘 살면 우리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 말 들어. 우리 집 허락 기다리면 우리 결혼 못해. 그리고 결혼식을 하려면 당신 집에도 알려야 할 텐데. 당신도 그거 싫다며. 우리 식구들만 불러서 할 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아까운 시간 그만 보내고 같이 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온 뒤에 친한 언니와 함께 살기는 했지만 마음이 많이 외로웠거든요.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사실 잘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다시 혼자가 되는 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단칸방 방지와 월세에 별거 없었지만 거기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 얼마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남편의 권유로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어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없는 살림이라 시장에서 가장 싼 식재료를 사다가 저녁을 지어 먹는데 남편과 따뜻한 방에서 함께 밥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천국 같은 생활에서 저는 딸과 아들을 2살 터울로 낳았어요. 식구가 많아지니 지내고 있던 월세방은 너무 좁았고 그래서 무리이긴 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갖게 된 우리 집이었죠. 이런 행복한 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커가는 아이들과 은행 대출금으로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지만 사는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이게 행복이지 별거 있나? 하는 만족감으로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남편이 약속한 결혼식도 잊어버린 채요. 하지만 너무 행복해서 누군가 셈이 났을까요? 살면서 부부싸움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 큰일은 남편의 보증이었는데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언제 보증을 섰어? 미안해 여보. 진석이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당장 급한 불만 끄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남편이 말하는 진석 씨라는 사람은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언니의 애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언니는 그 진석 씨라는 사람과 헤어졌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한다면서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평소처럼 애들을 잘 챙기라고 했는데 말이 쉽지 집은 경매로 날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그 충격에 회사도 가지 않고 친구를 찾겠다며 집을 나가더니 그 길로 실종이 되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아이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저는 언젠가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으며 다시 공장에 부탁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지내기를 1년이 조금 넘어가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객사를 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리니 아직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는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혹여 제가 깨어나지 못할까 엉엉 울며 제 손을 꼭 잡고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아이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정신이 든 저에게 경찰 한 분이 남편의 유품 중에 있었다며 수첩을 건네줬는데 그 안에 남편이 그동안 바보처럼 끙끙 앓으며 저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잔뜩 적어놓았더라고요. 수첩 속 내용들은 대개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허기를 채울 면목도 없다며 비록 결혼식을 올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제가 꼭 다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글이 마지막이었어요. 어찌 보면 그 마지막 글이 남편의 유언이나 다름이 없었죠. 실제로 남편의 부검 결과는 아사로 인한 사망이었어요.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도 충격인데 사망 원인이 아사라니. 저는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서 미련하게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나.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다 보는데도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했어요. 그 후 저는 6개월 남짓을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끝까지 반대하던 시부모님이 남편의 장례식 때 밀고 들어와 저에게 네가 우리 아들 죽게 한 거야. 너만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애 그렇게 되지 않았어. 내 아들 살려내! 라고 하던 말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을 완전히 보낸 뒤 저는 한동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어 늘 자리에 누워 지냈어요. 당시 딸아이가 10살, 아들아이가 8살이었는데 제 소식을 공장 사람들을 통해 들은 언니가 저 대신 저희 아이들을 챙기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언니는 그때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아마도 자기가 제 남편을 소개해줬고 자신의 전 애인의 일로 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마음에 부채를 안고 있는 듯 했어요. 미영아,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 애들 생각해야지. 나도 알아. 언니한테는 미안하고 고마워. 나도 이제 다시 정신 차려야지. 그래, 제발 그러자. 그리고 내가 진짜 미안해. 괜히 내가 재혁 씨를 소개하는 바람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나 우리 그이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언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겠어. 언니 말대로 나 이제 다시 일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울 테니까 이제 언니도 언니 가정 돌봐.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해. 너 그러지 말고 집에 도움을 좀 청하면 어때?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아니, 오히려 그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고 하지. 언니, 나 어떻게 되든 우리 애들이랑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걱정하지 마. 저는 그렇게 언니한테 말을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용기를 냈어요. 남편은 없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이 제 옆에 있었으니 힘을 내야 했죠. 그리고 참 고맙게도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고 한 번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누나는 소풍비 냈어? 학교에서 소풍비 가져오라고 하던데. 정민우, 누나 말 잘 들어. 우린 학교에 가지고 갈 돈이 없어. 우리 엄마 아프고 힘든 거 매일 봐서 알지? 소풍날 우리는 우리끼리 뒷산으로 소풍 가자. 누나가 도시락도 싸줄게. 우와, 진짜? 와, 신난다. 그럼 그날 누나가 도시락도 싸주고 나랑 밖에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야? 숙제도 안 하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 알았지? 밖에서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공과금 내려고 따로 빼놓은 돈으로 아이들 소풍비를 주었어요. 제가 소풍비를 주자 아이들은 많이 놀란 얼굴이었지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니네 소풍 가는데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완전 서운하다. 장난처럼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딸아이가 마음의 짐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소풍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뻤는지 방긋 웃으면서 학교로 뛰어가더라고요. 아들도 지 누나를 따라서 신이 나서 뛰어가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빨리 철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저의 마음과 다르게 빨리 컸고 철도 금방 들었죠. 그렇게 청소년이 되고부터는 사춘기가 시작된 딸은 뭐든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대견하다고 했지만 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딸을 보면 저는 속상했죠. 공부 욕심이 제법 많았던 딸은 자주 저에게 앞으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에 비해 아들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살가운 구석이 많았는데 딸은 마치 자기가 성공해야 우리 집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누가 지라고 하지도 않은 가장의 무게를 혼자서 지려고 했어요. 지혜야, 엄마는 우리 딸한테 바라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해. 공부든 뭐든 엄마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
나는 성공해서 잘 살고 싶어.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다른 애들이랑 자꾸 비교되고 그래서 어쩐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도 엄마한테 짜증내면 안 된다는 건 알아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나 건들지 마. 엄마가 욕심이 없는 거지. 나는 모든 게 다 욕심나. 셈이 나서 미치겠어. 저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참 미안했어요. 딸에게는 저와 같은 장녀의 무게를 지어주지 않겠다고 생각만 했지, 딸의 마음을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그날은 한 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딸이 얘기한 대로 최대한 딸을 배려했어요. 이 시기가 지나고 딸이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욕심 많은 딸은 계속 손에 넣지 못한 것을 보더라고요. 더 위가 있다면 그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자기 자신을 몰더라고요. 그리고 고3 수능을 마친 딸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서울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신용대출을 받아 우선은 무사히 대학 입학금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대출금을 갚아야 했기에 생활은 더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때 당시는 딸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간 딸은 계속 뭐가 불만이고 짜증인지 저와 지 동생에게 차가웠고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을 덜어주겠다고는 큰 소리는 쳤지만 워낙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그곳에서 장학금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딸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학비 때문이었지만 과외비가 웬만한 사회초년생들의 월급만큼은 되더라고요. 아들도 수능을 마치고 경기도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들 학교 입학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군대 먼저 갔다가 군대에서 공부하고 다시 시험 쳐서 더 좋은 대학에 가면 돼. 나도 누나처럼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대학 다닐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 말아요. 민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벌이가 좋았다면 니네들 고생 안 시키는 건데. 누나, 고마워. 누나 진짜 짱이야. 내가 평생 누나한테 잘할게. 아들은 지 누나가 준 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방방 뛰었어요. 딸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딸은 그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처음으로 딸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좋다. 이렇게 우리 딸이랑 술도 마실 수 있네. 엄마, 나 있잖아. 대학 졸업하면 결혼할 거야. 뭐? 결혼? 응. 지금 나 가해하는 집에 나보다 3살 많은 남자가 있는데 사실 만난 지 좀 됐어. 아무리 그래도 너 나이가 몇인데 그냥 좋게 만나다가 나중에 사회인 되고 해. 그게 나 로스쿨에 가고 싶은데 결혼하면 그 집에서 학비랑 다 대준다고 해서. 뭐? 너 지금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돈 때문이야? 꼭 그런 건 아니고 나 지금 만나는 오빠 사랑해. 그리고 그 집에서는 내가 결혼만 해주면 뭐든 다 해주시겠다고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엄마, 현실을 생각해. 엄마 지금도 그때 빌린 내 대학 입학금 갖고 있잖아. 그리고 민우 생각은 안 해? 나 지금처럼 로스쿨 가서 과외하고 학비 마련할 시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좋은 기회고 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 성인이잖아, 엄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나도 그 오빠 좋아, 진짜. 아, 정말. 이런 소리를 듣는데 어떤 부모가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자기는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난다는 그 남자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진표라고 합니다. 지혜한테 이야기 듣고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지혜가 아깝고 예뻐서 빨리 시집 왔으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런 돈 때문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딸이 데려온 남자는 괜찮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아주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의 결혼을 환영하며 허락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졸업을 얼마 앞두고 딸이 그토록 원하는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요. 네, 좀 놀랐네요. 다름이 아니라 지혜의 졸업식이 코앞인데 아직 결혼에 대해 말이 없으셔서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왜 저희 딸이죠? 그야 저희 집 며느리로 따님이 딱이니까요. 저는 지혜가 참 마음에 듭니다. 머리도 좋고 야무지고 저희 식구 중에는 지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돈은 제가 벌지만 저는 집안에 명예 있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아들은 보셨겠지만 애는 착한데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어요. 저도 같은 딸을 키우지만 제가 번 돈만 쓸 줄 압니다. 근데요, 따님은 다르잖아요. 제가 시아버지로서 뒤에서 확실히 서포트하겠습니다. 법관이 되든 변호사가 되든 제가 우리 지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게요. 듣자 하니 어머님 혼자 힘드실 텐데 그 짐 저랑 같이 드시죠. 이대로 지혜가 로스쿨에 가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 창피하지만 아이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결혼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내키지 않습니다. 학비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이 따님을 놓치기 싫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와 우리 아들이 따님 공주처럼 여왕처럼 편히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거예요. 똑똑한 따님이 저희 집 돈까지 얹으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결혼에 필요한 돈도 제가 다 내겠습니다. 따님은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니까요. 그때 당시 딸의 로스쿨 때문에 돈을 이리저리 빌리려 고생하던 때였어요. 상황이 그런 가운데 딸과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도 모두 한결같이 우리 딸이 좋다고 하고 또 공주처럼 여왕처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말이 참 어처구니 없게도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우리 딸이 공주라니. 제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그 집에서는 해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딸은 졸업을 얼마 앞두고 급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비용도 모두 딸의 시댁에서 댔고 딸은 시댁이란 날개를 달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또 사돈의 말처럼 그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사는 듯 보였죠. 엄마, 누나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누나 걱정 그만해. 솔직히 잘 됐지 뭐. 누나는 누나가 바라는 대로 살 테니까 엄마도 이젠 좀 편하게 살아. 그래도 딸 자식을 시집 보냈는데 엄마 마음이 편하진 않지. 그래? 그럼 내가 빨리 장가를 가면 엄마 마음이 좀 나을까? 뭐? 농담이야. 누나가 그랬어. 자기는 이제 더 행복하게 살 거라고. 행복하게 살 길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딸이 바라는 행복. 저는 결혼식 내내 방긋방긋 웃는 딸을 보고 아들의 말처럼 이제 그만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만약 끝까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도 현실적으로 로스쿨 학비를 댈 능력이 저에겐 없었고 그 원망과 후회를 감당할 자신도 저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결혼식 내내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안싸돈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제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 아니야. 시어머니 표정이 원래 그래. 그리고 나는 학교 가고 시험 준비하고
시어머니랑 부딪힐 시간도 없어. 그리고 집안일 좀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냐며 아주 난리야. 엄마, 나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내 걱정 그만하시고 일도 쉬엄쉬엄 해요. 내가 성공해서 매달 생활비 보내줄게. 됐어.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아무리 시아버지가 잘해주셔도 절대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알았지? 저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시댁이었는데 그런 제가 딸에게 그런 당부를 시킨다는 것이 좀 웃기긴 했지만 내 자식이 누군가한테 흠잡히지 않고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고 저는 딸과 통화를 할 때면 꼭 그런 당부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4년 후에 딸은 로스쿨 졸업을 무사히 마쳤고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랑스럽고 또 딸의 시댁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댁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공부에 여념도 없을 때라 어쩐지 딸에게 집에 한번 오라는 소리를 편하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게 10번이 채 되지 않았어요. 명절과 어버이날 또는 생일에도 딸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하고 일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은 딸이 로펌에 들어가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낮에 잠깐 밥이라도 사 먹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일하는 로펌 앞에서 전화를 하니 딸이 사무실에 없었어요. 엄마, 나 집이야. 오늘 생일이라 휴가 냈어. 미리 말하지. 나 오늘 생일이라고. 시어머니가 집에서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했는데. 엄마, 내가 나중에 시간 한번 내서 집에 갈게.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 사돈한테 엄마가 고맙다고 꼭 전해줘. 저는 전화를 끊고 아쉬운 마음에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자꾸만 무언가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딸의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이대로 집에 가면 그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저는 염치불고하고 딸의 얼굴만 잠깐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케이크와 또 한 손에는 갈비 세트를 사들고 한번 가보았던 시댁으로 향했는데요. 누구세요? 아, 오늘 도우미 면접 보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좀 분위기가 그런데 잠시만요. 저는 아니라는 말도 할 새도 없이 도우미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문이 철컥 하고 열리는데 우선은 안으로 들어갔죠. 일단 들어가서 아니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 눈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글쎄 안싸돈이 제 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요즘 주제도 모르고 계속 까불지? 네 시아버지가 이쁘다 하니까 지가 진짜 이쁜 줄 알아? 넌 그냥 우리 집에 필요한 간판일 뿐이야. 막말로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 구질구질한 친정? 돈도 없어서 중간에 엎어질 거 거지처럼 우리 돈 받아서 공부한 주제. 너 그거 모르지? 우리 남편이 너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이유는 딱 2가지야. 첫째, 내가 이렇게 널 취업해도 넌 아무런 백도 없잖아. 그리고 둘째, 우리 집 문제라 우리 애 사고 친 거. 그거 잘 덮으라고. 근데 뭐? 너 내 딸한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라고 했다면서. 이게 아주 그 입 내가 찢어버려줘? 집안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게 제 딸을 몰아붙이더니 내 딸 뺨까지 때리는 안싸돈을 보고 저도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옆에서 킥킥 웃고 있는 사돈처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손바닥에 짝 소리가 나도록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케이크와 갈비도 사돈처녀에게 던졌죠. 아줌마 뭐야? 감히 누굴 쳐? 아줌마 미쳤어?
사돈 처녀는 낄낄거리다 뺨을 얻어맞고 길길이 날뛰었고 그 소란에 안사돈과 제 딸이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엄마! 엄마? 당신 지금 미쳤어? 돌았어? 어디 금쪽 같은 내 딸을 쳐? 너 말 잘했다. 네 딸만 금쪽 같아? 내 딸은 금보다 더한 내 생명 같은 아이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그 손모가지 내가 못쓰게 해줄까? 아줌마, 문단속 이따위로 할 거야? 어디 거지 같은 걸 집안에 들여? 거지? 네 인성이 더 거지 같다. 지혜, 이리 와. 엄마랑 당장 이 집구석 나가자. 나가기만 해? 그 길로 우리와는 끝이야. 그동안 우리 돈 받은 거랑 위자료랑 다 토해낼 자신 있으면 어디 나가봐. 아, 방금 그쪽이 우리 애 친 것도 나 가만 안 있어? 내가 아줌마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기대해. 뭐라고? 그래, 할 테면 해. 당신도 당신 딸 남한테 얻어 터지니까 열불나지? 난 내 딸을 위해서는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뭐? 쥐업해도 빽이 없어? 내가 내 딸 빽이야. 듣자 하니 구린 거 많은 집구석 같은데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뭐? 저놈의 옆했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그렇게 안사돈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옆에 있던 화분을 저를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제 머리에 떨어졌어요.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자 그동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딸의 눈이 뒤집혔죠. 어머니, 지금 이거 폭행이에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 저 감시하려고 CCTV 설치하셨죠? 제가 바본 줄 아세요? 그 CCTV가 결국 누구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아가씨?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쩌면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 언니? 지금 그 은혜를 뭘로 갚는 거예요? 은혜? 그 더러운 돈은 내가 곧 갚을게요. 그런데요, 아마 내가 갚아야 할 돈보다 이 집 사람이 나한테 줘야 할 돈이 더 많을 테니 그건 기대해요. 내가 그동안 여기서 살면서 죽기 살기로 증거만 모았거든. 배우자가 바람핀 거, 그 바람을 피라고 두 모녀가 작업한 거, 아버님 사업 비리, 어머님 불륜, 아가씨 갑질의 폭행까지 내가 아주 한 그물에 묶어서 세트로 보내줄게요. 감히 누굴 건드려? 우리 엄마 얼굴에 흉이라도 져봐. 내가 니네들 죽을 때까지 가만 안 둬. 그렇게 저와 딸은 껍데기만 으리으리한 그 집을 나왔어요. 병원에서 5바늘 이마를 꿰매고 속상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딸의 생일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미역국 못 먹었지. 그 여편네가 퍽이나 네 생일상을 차렸겠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자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널 그런데 시집을 보냈어. 엄마 잘못이야. 아니야. 내가 간다고 했잖아. 사실 나도 저런 집인 줄은 몰랐어. 결혼하고 며칠 있다가 사람들 얼굴이 싹 바뀌는데 이건 아니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 왜? 학비 때문에? 아니, 엄마 때문에.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 아니까 엄마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 로스쿨 잘 졸업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우리 시댁에도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 집도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가만 보니까 우리 딸이 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남 생각하느라 지 생각을 안 했네. 바보야, 엄마가 그랬잖아. 엄마는 아무 욕심 없다고. 그냥 너나 민우나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너도 잘 커주었고 민우도 다 컸고 이제 엄마는 좋은 집에 좋은 거 몸에 두르고 하찮게 살기보다 없이 살아도 사소한 거에 웃고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 우리 딸 너무 많은 생각 말고 이제 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하자. 제 말에 딸은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딸을 키우면서 제가 쓰러졌을 때 빼고는 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그저 삶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욕심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그만큼이나 무거웠던 것 같아 제 마음이 다 쓰라렸어요. 그리고 3년 후 딸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혼을 했고 자기가 받아야 할 것과 줘야 할 것을 야무지게 법적으로 정산을 끝냈어요.
그때 딸의 말처럼 딸은 자기가 줘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만큼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죠. 저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 아픔이 지나면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딸은 지금 작은 변호사 사무실을 꾸려서 돈보다는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은 많고 돈은 그다지 크게 벌리지는 않는 모양인데 그 욕심이 어디로 가나요? 딸은 재판이면 재판, 싸움이면 싸움, 지는 법이 없는 그 동네에서 유명인사가 다 되었어요. 재판에서 이기고 온 날은 딸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때는 사돈이었던 그 집안에 문제였던 딸 때문에 호된 일들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도 그렇겠지만 저도 역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최고의 복수는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 예쁜 딸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손님 중에 이곳 사연글을 자주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처음엔 손님의 권유로 함께 사연글을 봤는데 이젠 제가 찾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사연글을 듣다 전 저의 잊지 못할 20대의 일이 떠올라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적어봅니다. 부모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전쟁처럼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렇게 살 거면 그냥 이혼을 하지 왜 같이 살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을까? 하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즈음이 제가 사춘기였는데 하나뿐인 딸의 사춘기보다 당신들의 치열한 싸움이 중요했던 부모님은 저는 안중에 없었어요. 그때 전 철이 빨리 들었는지 사춘기도 집안 분위기 파악하며 부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저에게 주인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철이 들어 예쁘네.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라며 모르는 소리를 가끔 하셨고 전 그럴 때마다 그냥 미소만 살짝 보이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저희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엄마는 동네 제법 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죠. 두 분의 싸움의 원인은 늘 돈이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도 역시 그 돈 때문이었거든요. 다른 집 남자처럼 다달이 월급을 가지고 와야 나도 날짜를 맞춰가며 살림을 하지. 이건 뭐 들쑥날쑥 돈도 왔다 갔다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이렇듯 두 분의 싸움은 저희 아빠가 월급을 제때 그리고 일정하게 가져오지 않은 것이 원인 같아 보였습니다. 그 뒤로 몇 년간 더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시다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드니 저는 아빠와 살라고 말하고는 자기 집만 챙겨서 집을 나갔고 전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지만 전 당연히 엄마가 절 데리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아빠와 저 둘만 남았어요. 늘 전쟁터 같던 집안은 소리라는 것이 없어진 절간처럼 고요하고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빠는 제가 딸이라 그런지 저를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지역 공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혼자 집을 보는 날이 많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도 저와 둘이 있기가 그리 쉽진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네요. 솔직히 아무도 없는 집은 편했어요. 더는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고 아빠를 신경 쓰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 날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른의 관리 없이 저는 공부보단 게임이나 연예인에 빠져들었고 학교에서 조금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주로 모여서 가끔은 학교에 가지 않고 사복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며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스릴 있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탈을 하기엔 집이 빌 데가 많은 저희 집이 딱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우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나쁜 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자유를 얻은 듯 했던 저는 조금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처음에 어렵지 한번 시작한 일탈은 끊을 수 없었어요. 아빠도 살짝 눈치를 채고 있는 듯 보였지만 선뜻 저에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저에게 모르는 여자를 소개하더라고요. 곧이어 그 여자가 저의 새엄마가 될 거라고 통보했고요. 저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새엄마가 될 여자는 너 생각보다 귀엽게 생겼구나. 잘 부탁해. 라며 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반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전 아빠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했어요. 저희 친엄마는 아빠의 재혼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이혼하고 처음으로 연락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새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여자냐며 꼬치꼬치 캐물었는데요. 전 그런 엄마에게 그냥 나도 엄마랑 살면 안 돼? 아빠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은데 모르는 아줌마랑 어떻게 둘이 있어? 라고 동문서답하며 애원했죠. 엄마는 예상대로 형편이 여의치 않아 힘들다며 혹시 새엄마가 괴롭히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하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걱정했던 대로 아빠의 부재 속에 새엄마와 저 둘만 집에 있는 나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전 그 상황을 피하고자 저녁에 친구 집에 가서 잘 생각으로 간단히 짐을 싸서 방에서 나왔어요. 새엄마는 그런 저에게 어딜 가냐며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네 아빠한테 들었어. 공부하고는 영 담쌓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한다며? 네 아빠가 걱정이 많더라.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분도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에요. 우리 아빠랑 결혼했다고 제 엄마라도 된 것 같으세요? 라고 나를 세우며 말했지만 새엄마는 그런 제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제 가방의 물건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에 놀라 냅다 달려가 가방을 빼서 들고는 지금 뭐해요? 왜 남의 가방을 마음대로 뒤져요? 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저에게 새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요즘 애들은 집 나갈 때 뭐 챙겨 나가나 궁금해서 한번 봤다. 뭘 그렇게 성질을 부리니? 아무튼 이 시간에 못 나가니까 다시 네 방으로 들어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가 뭔데?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죠. 새엄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긴 네 엄마지. 솔직히 나도 엄마라는 말이 낯간지러운데 어쩌겠어. 너랑 나랑 그렇게 서로 묶인 사이인데 너 안 잡아먹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어가서 자라.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전 그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새엄마의 기세에 눌려
전 방에 들어갔어요.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빠는 도대체 저 여자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했을까? 고민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씻기 위해 거실로 나왔어요. 아침부터 새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식탁 위 5만원짜리 지폐와 쪽지였어요. 쪽지엔 내가 쓰던 신용카드 정지했다. 앞으로는 용돈 받아서 써. 한 달에 5만원이면 괜찮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신용카드는 집을 자주 비우는 아빠가 준 것이었는데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새엄마를 찾았지만 집안을 다 뒤져도 새엄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전 하는 수 없이 씩씩거리며 5만원을 주머니에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겪은 황당하고 짜증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는 제 말에 얼굴빛을 바꾸더니 그 뒤로 저를 상대해주지 않더군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탈도 함께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절 친구로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심한 배신감에 우울증이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일의 원인인 새엄마와 그리고 그런 새엄마를 데리고 온 아빠를 용서하지 못한 채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을 지내니 학교에선 무단결석이 많아지고 있다며 연락이 왔고 전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모른 척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 방문을 망치로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방문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정말 놀라고 당황했는데 제 눈에 곧 망치를 손에 든 새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멀쩡한 문을 부시고 난린데?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제 머리통을 정말 세게 손으로 내리치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 그날 별을 본 것 같았어요. 정신도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깟 일로 방구석에 처박혀서 너야말로 뭔 청승인데 오늘 학교 가서 얘기 다 들었어. 넌 등신처럼 돈 보고 만난 걔들이 친구라고 생각했어? 난 또 무슨 대단한 일을 겪고 저러나 했지. 꼴 같지 않게 쇼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 쇼? 당신은 내가 지금 쇼하는 것 같아? 당신이 뭘 알아? 제발 부탁인데 그냥 나한테 관심 꺼. 뭘 하냐고? 내가 네 마음 한번 맞춰볼까? 너 배신감에 성질났다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무기력해지고 앞으로 학교에 어떻게 다닐까 걱정되다가 짜증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친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하고 싶지만 다시 버림받을까봐 무섭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무슨 쪽집게 무당처럼 제 마음을 술술 읊는데 얼굴이 다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새엄마의 말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나도 다 겪어봐서 알아.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지금 겪는 일들 미리 먼저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싸가지 없게 굴어도 되니까 보는 사람 짜증나게 숨지 마. 그래봤자 네 손해야. 전 눈물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이 모두 까발려진 듯한 기분에 그냥 눈물만 마구 났습니다. 당당하게 내일 학교 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너 학교 끝날 때 내가 교문 앞에서 기다려줄게. 내가 그년들 가만 안 둘 거야. 새엄마는 화를 내는 듯 장난을 치는 듯 제 앞에서 오버하며 큰 소리로 말했고 전 눈물이 계속 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좀 웃네. 왜? 이제 네 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 사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나 학교 다닐 때 장난 아니었다. 어줍잖게 각 잡던 애들도 내 앞에선 쩔쩔 맸어. 너 지금 네 뒤에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는 건지 모르지? 안 그래도 모범생은 아니겠지.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뭐? 암튼 나 믿고 학교 가서 걔네들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 찌질하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렇다고 경찰서는 가지 말자. 내가 아주 그런 서자로 끝나는데 별로 안 좋아해. 저와 새엄마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전 그날 처음으로 새엄마의 웃는 얼굴을 봤어요. 친엄마한테도 느껴보지 못한 내 편이라는 기분에 제 마음은 부서진 제 방문처럼 새엄마에 대한 마음의 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죠. 다음 날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갔어요. 함께 쓰리를 맛봤던 친구들은 저를 툭툭 건드리며 괴롭히기 시작했고 새엄마 말처럼 기죽지 않은 채 더욱 눈에 힘을 주며 꿀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 학교를 나서는데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카드는 정지됐어도 돈은 들고 다니지? 없는데. 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믿던지 말던지. 저는 친구들을 거칠게 밀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친구 하나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친구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악! 하는 비명이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새엄마가 제 머리채를 잡은 친구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보면 몰라? 사람이잖아. 아씨, 장난하지 말고. 그래? 나 얘 엄마야. 친구들은 일제히 표정이 굳었고 새엄마는 친구들을 자기 앞으로 끌어와 뭐라고 말하는 듯 보였는데 친구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도망치듯 교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뭐라고 했길래 쟤들이 저렇게 도망가요? 별말 안 했어. 앞으로 너 건드리면 내가 여기에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이름이랑 학년반 빨간색으로 써서 플랜카드 달아놓는다고 했지. 전 웃음이 나왔어요. 새엄마의 엉뚱하지만 저를 위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저와 새엄마는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고 모르는 사람은 저와 새엄마가 정말로 모녀 사이로 착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쳤습니다. 아빠는 대학 진학을 하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성적도 아닌지라 대학 진학 대신 미용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우리나라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를 하셨고요. 그때는 형편도 어려우면서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아빠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녀는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최씨 고집은 알아준다고 아빠와 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으로 등장한 새엄마는 왜 애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자기가 대신 살아줄 거야? 싸울 일도 아닌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혹시 심심해? 하며 저에게 윙크를 살짝 날리고 제 편에 서서 아빠에게 말을 해줬어요. 순간 아빠는 헛기침을 몇 번 하고 민망한지 담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새엄마는 저에게 자기 신용카드를 주며 내일 학원에 가서 등록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했고 새엄마는 웃으며 열심히 하라고 말해 주었어요. 전 그렇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미용실 막내 스텝으로 청소부터 가게의 모든 잡일은 제 몫이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가 퉁퉁 부을 만큼 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두 퇴근하면 청소와 함께 커트 연습과 파마 마는 연습을 거의 매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본 손님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머리 자를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희 영업시간이 끝났어요. 내일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 8시 이전에 다시 방문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지금 꼭 잘라야 하는데 이렇게 부탁드려도 어려울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하지만 그쪽은 디자이너가 아니신가요? 네, 전 아직 스텝이라서. 전 말끝을 흐렸어요. 딱히 그럴 이유는 없었는데도요.
그러자 남자는 제 손에 든 가위를 가만히 쳐다보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단정하게만 좀 부탁할게요. 제 머리를 저기 마네킹 머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잘라주세요. 네? 너무 놀랐어요. 가끔 늦은 시간에 오시는 손님은 있었지만 스텝이라고 말한 저에게 머리를 해달라고 하는 손님은 없었거든요. 곤란하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머리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괜찮아요. 원래 초보 운전이 더 안전하잖아요.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제가 정말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곤란해서 그래요. 라고 막무가내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어쩔 줄 몰라서 망설였어요. 남자는 웃으며 괜찮다고 혹여 정말 머리를 망치더라도 자긴 절 원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남자의 머리에 빗질을 했고 차분히 그리고 조금씩 머리를 잘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몇 번이고 확인하며 머리를 잘랐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손에 다 땀이 났고 1시간도 훌쩍 넘었어요. 다행히 남자분의 머리를 망치지 않고 무사히 커트를 끝냈고 남자는 돈을 내겠다고 했지만 전 스텝이라 괜찮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한데. 괜찮아요. 전 정식 디자이너도 아니고 아마 원장님이 아시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돈 안 주면 안 혼나요? 가끔 연습 삼아 친구들 머리 잘라주거든요. 혹시 물어보시면 그렇게 말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돈 대신 이거 받아요. 남자는 저에게 지폐 대신 자신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친구라고 했는데 연락처라도 알아야죠. 아, 혹시 원장님한테 혼나면 전화해요. 내가 와서 대신 혼날게요. 남자는 그렇게 고맙다며 몇 번이나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나중에 거울을 통해 제 얼굴이 잔뜩 붉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돌아온 전 남자의 명함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회계사 고원준. 돈은 받지 않았지만 제 첫 번째 손님이라는 생각에 전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불러봤죠. 그때까진 우리가 또 볼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돈이 아닌 다른 걸 받았어요. 돈만 아니면 괜찮죠? 친구가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치킨 한 마리 사왔어요. 오늘은 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욕심이 많아서 이맛저맛 다 고르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친구가 사온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같이 먹어요. 남자의 엉뚱하고 유머러스한 접근에 마음이 동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첫 만남대로 조금 바쁜 사람이었지만 늘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매일 저희 가게에서 저희 둘은 짧은 데이트를 했고 그렇게 2년이 지나 저는 다른 가게에 정식으로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조금씩 저를 찾아주는 단골 손님도 생겼고 그렇게 점점 헤어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아갈 즈음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보다 7살 많은 남자친구는 집에서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한다며 저를 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약국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저와 나이가 같은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인사를 할 생각을 하니 어쩐지 자꾸 긴장이 돼서 남자친구에게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새엄마에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은 이야기와 그 사람 집에 인사를 가야 하는데 긴장이 돼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뭘 그렇게 쫄아 있어. 나 같으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겠네. 가서 인사했는데 나 싫어하면 어떡해? 널 왜 싫어해? 난 대학도 안 나왔고 남친은 회계사인데 난 미용사고. 그래서 꿀려?
둘 다 사짜 직업인데 뭘 꿀려. 농담해? 회계사랑 미용사가 같은 급은 아니잖아. 그게 뭐, 직업의 급이 어딨냐? 다 먹고 사는 직업이지. 새엄마는 늘 그렇듯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저의 등을 밀어주었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만나러 그의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원준이가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최주희라고 합니다. 걱정과 달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랑 동갑인 여동생은 약속이 있어 다음에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저희는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았죠. 깔끔하고 멋들어지게 잘 차려진 음식 앞에 저는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 제 모습에 그의 어머니는 고운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며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단란하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이어갈 즈음 집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자친구의 하나밖에 없다는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한때 저와 일탈을 함께 했고, 나중엔 절 괴롭히다 저희 새엄마 때문에 교문 밖으로 도망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아이도 저도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분명 서로를 알아봤고,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최주희? 은하야, 오랜만이다. 저희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했고,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신기한 인연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표정을 잃고 어색한 미소만 동동 얼굴에 띄었습니다. 어디 불편해? 남자친구는 제 안색이 별로라며 걱정했고, 그의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물과 알약을 가져오시며 내가 종종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약을 받아 먹고 곧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저와 은하의 사이를 이야기했죠. 남자친구는 놀라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 친구는 집에서 순하고 겁도 많은 막둥이였고,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죠. 전 집에 와서 괜히 이야기했나 싶었어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다녀온 것을 아는 새엄마는 궁금한 눈치였는데, 차마 그때 날 괴롭히던 애가 남자친구의 동생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뜻밖의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해요. 내 마음이 조금 급해서 혹시 이따 오후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올 것이 왔구나 싶은 생각에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친구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잘 지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의 어머니와 잘 이야기해보고 싶어 가게 실장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의 어머니를 만나러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시간 오래 뺏지 않을게요. 단도직입적으로 난 이 결혼 허락 못해요. 네? 혹시 은하가 무슨 얘기 하던가요?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나 솔직히 아가씨 우리 애 짝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원준이가 아가씨 한 번만 보라고 하도 이야기해서 한번 본 건데 마침 우리 딸애랑도 불편한 사이라고 하니 그냥 서로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준 오빠도 같은 생각인가요? 그것 때문에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마침 친구 문제도 있으니 겸사겸사 잘 되지 않았냐며 서로 불편하게 끝내지 말고 좋은 인상으로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전 이 상황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가슴이 뛰어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저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답답한 듯 연달아 맹물만 들이키며 내 말이 혹시 언짢았어요? 아니면 기대랑 달라서 실망했나? 라고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가씨로선 우리 애 놓치고 싶지 않겠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나 혼자 우리 애 그렇게 공부시킨 거 아니거든. 듣자 하니 아버지는 막노동에 엄마는 새엄마라며. 정말 이건 너무 염치 없는 거지. 안 그래 아가씨? 고상하게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으며 어쩜 저리 잔인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전 더는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어디서 자꾸 고상한 개가 똥을 싸나 했더니 여기였네. 제 뒤쪽에서 저희 새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엄마가 여기 왜 있어?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왔지. 남의 집 부모 호구조사하지 말고 당신 애들이나 잘 간수해요. 그 딸내미는 이제 술, 담배는 끊었나? 술, 담배보다 인성은 좀 나아졌나 모르겠네.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엄마 밑에서 컸으니 뭐 나아졌을 것 같진 않지만. 뭐예요? 그의 엄마는 저희 새엄마의 가시돋친 말에 발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새엄마 입에서 너 혹시 노은자니? 라고 놀라는 듯 그의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어머니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맞구나. 남의 남편 뺏어서 도둑 결혼했다고 하더니 야, 내가 더 싫다. 그 남편 결국 본처한테 다시 돌아갔다고 하던데 어디 남의 귀한 딸한테 막말이야. 귀한 딸? 너야말로 위선 떨지 마. 네 친딸도 아니잖아. 그리고 귀하긴 뭐가 귀해. 고작 남의 머리나 만지면서 푼돈이나 버는 주제가? 너 말 다 했어? 고작 아들 가지고 장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뭐라는 거야? 저희 새엄마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그의 어머니 얼굴에 강렬하게 퍼부었고 갑작스러운 물세례에 놀란 그의 어머니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렸니? 어릴 때 막 나가는 버릇 나이 먹고도 못 고쳤구나. 그래, 못 고쳤다. 아니 안 고칠 거야. 너 같은 질 나쁜 것들 상대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주희야 가자. 분명히 말하는데 나도 이 결혼 반대다. 시어머니 자리가 영 구려서 차마 내가 널 그 집에 못 보내겠다. 전 새엄마의 손에 끌려 카페를 나왔어요. 한참을 새엄마의 손에 끌려가는데 새엄마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휙 돌아보며 꽤 심각한 얼굴로 설마 내가 오바했니? 라고 말했고 전 그런 새엄마가 귀여워서 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웃는 거 보니 됐다. 세상에 남자는 많고 넌 충분히 훌륭하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니까 나 원망하지 마라. 말을 마친 새엄마는 민망한 듯 빠른 걸음으로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전 그때 왜 아빠가 새엄마와 결혼을 했는지 알 것 같았고 달려가 새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 남의 혼사길 막아놓고 지금 주랭랑 치는 거야? 너랑 나랑 남이냐? 그리고 나 원래 걸음 빠르거든? 새엄마는 웃으며 계속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제 손은 더욱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데 1년 전 새엄마는 원래 성격처럼 씩씩하고 용감하게 차도에서 어린 아이를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말짱했는데 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빠도 저도 새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새엄마의 이야기를 하면 서로 눈시울부터 붉히곤 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짧게 하늘에 있는 새엄마에게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운 우리 엄마, 엄마가 늘 이야기하던 대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다음 생에는 진짜 모녀 사이가 되길 바라며
엄마를 너무 닮고 싶은 딸 주희. 끝으로 사랑하는 이와 소중한 시간 많이 나누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